저는 사실 아까 소개받은 것처럼 광고 심리학을 전공하던 심리학 기자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제가 요가라는 것을 접하게 됐는데요. 그걸 하다가 요가가 저에게 굉장히 잘 맞는다고 느끼게 돼서 제가 이거를 좀 더 깊이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불교 대학원 대학교라는 데 이제 진학을 다시 했었습니다. 거기서 지금 사진으로 나오고 있는 장현갑 교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장 교수님은 뭐 심리학계의 거목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육자시고 한데 장 교수님은 생물심리학 또는 생리심리학을 하신 분인데 아주 오래전부터 명상을 오래 하시고 또 본인이 직접 그 효과와 이득도 느끼시고 그러면서 명상을 과학화하는 데 아주 앞장서신 분인데 제가 이분을 만나면서 이 명상이라는 게 이게 과학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아주 깊은 감화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가뿐 아니라 명상도 이제 MBSR이라는 장현갑 선생님을 통해서 소개를 받고 배우고 그러면서 하게 됐는데 특히 심리학이 명상이 어떤 방식으로 효과를 발휘하는가 하는 것들 이런 메커니즘을 비종교적인 언어로 잘 설명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통찰이랄까요? 그런 걸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공을 원래 광고 심리학을 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옆으로 빼고 건강심리학이라는 분야로 다시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명상을 우리의 건강과 관련시켜서 연구도 하고 또 프로그램도 만들고 하는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 15년쯤 해가지고 미흡합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을 과학명상이나 마인드 다이어트 같은 책으로 소개를 하기도 하고 또 제가 읽어보고 괜찮다 하는 책들은 좀 번역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광고를 보실 텐데요. 이런 광고들은 꼭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떤 상품이나 상표나 이런 것들의 소위 이미지라고 부르죠. 그런 것들의 특정 측면들의 주의를 기울여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 시청자 또는 소비자로 하여금 그것을 실제 이상으로 조금 좋게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으려는 그런 노력이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광고가 무조건 나쁜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광고가 상품이나 또는 상표나 이런 것들을 조금 과장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광고 심리학을 하다가 명상 연구자로 바뀌면서 어느 순간에 탁 드는 생각이 내가 이거 완전히 180도 다른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광고는 실제 리얼리티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생각, 그러니까 지식이나 신념, 이것 사이에 괴리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어떤 면에서는 실제 이상으로 좋은 것으로, 실제 이상으로 유익한 것으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작업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렇게 정리를 하면 명상은 딱 그 반대입니다. 명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신념들이 리얼리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고 이것을 리얼리티에 맞는 방식으로 지식이나 신념, 생각을 바로잡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주 우연한 일이었습니다만은 제가 평생 하는 일이 완전히 반대가 되는 일을 하는 것으로 바뀌어 버렸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명상을 저도 실제로 해보고 또 연구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하고 제가 강연도 하고 책도 쓰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명상이 정말 효과가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만은 사실 이런 질문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은 명상을 무엇으로 보느냐 또 효과가 있나 없나의 그 효과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질문은 아주 모호하고 막연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과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는 질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있거든요. 효과가 있다는 연구는 벌써 명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역사가 1970년대 중반부터라고 보면은 5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금 매해 2,000에서 3,000편에 이르는 과학적인 연구 논문들이 명상을 주제로 해서 세계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어떤 명상법들을 어떤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여성이냐, 남성이냐, 어른이냐, 아이냐, 청소년이냐, 노인이냐, 또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여성들에게, 어떤 여성들, 뭐 우울증이 있는 여성들에게, 또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여성들에게, 또는 남성들에게, 또는 청소년에게 며칠을 또는 몇 주를, 또 그 중에 있는 어떤 자비 명상의 방법들을 어떤 순서로 했더니 그것이 효과가 있더라. 그게 또 몇 주 지난 다음에까지도 연결되더라. 그런 방식으로 질문을 하고 그런 방식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과학 명상이라고 부르는 분야의 연구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연구에는 이 허버트 벤슨이라든가 존 카바친 같은 지금 다 살아계시는 분들인데 이 두 분이 다 70년대부터 명상을 앞에 허버트 벤슨은 의료 분야에, 존 카바치는 의료 분야라기보다는 뭐 크게 보면 의료 분야긴 합니다만은 특정한 질병에 관계없이 만성 말기 질환자들을 대상으로 명상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것을 진행을 했고 그 효과를 과학적으로 측정을 해서 명상 기반 프로그램들이 효과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린 첫 번째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허버트 벤슨은 릴렉세이션 리스판스라는 그 특별한 종류의 명상을 했을 때 나타나는 생리 반응들을 릴렉세이션 리스판스라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그리고 이 릴렉세이션 리스판스가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력을 강화함으로써 치료에 이르게 한다. 만성 질환을. 이제 그런 그 이론을 제시하고 그런 연구 데이터들을 만들고 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의료 분야에 소위 의료 명상이라고 부르는데 접목하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존 카바친이라는 분은 이분은 의사는 아니신데 이분은 이제 그 의과대학 병원의 연구원으로 계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 분자생물학을 하신 박사신데 이분은 그 병원에서 이제 기존의 치료법으로는 더 이상 별로 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그 판단한 그런 그 말기 만성질환자들, 그분들을 위해서 당신이 20대부터 배웠던 이 요가와 명상 이것을 결합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MBSR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7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MBSR은 마인드풀니스 기반의 스트레스 리덕션이라는 그 약자인데요. 이 마인드풀니스라는 것이 서양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제 명상과 같은 용어로 쓰일 정도로 널리 쓰이게 되는데, 이분이 이거를 잘 그 정의를 하고 이거를 그 연구들을 과학자들하고 함께 하면서 발표하고 그러면서 금방 심리학자들의 관심을 끄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마음챙김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심리 훈련 또는 정신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달려들어서 이 마음챙김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파생 개념들을 만들어내고 치료법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허버트 벤슨이 릴렉세이션 리스판스는 주로 신체적으로 질환이 있는 만성 질환자용 치료 프로그램에 아주 기반이 됐고, 존 카바친이 개발한 MBSR 프로그램은 그쪽도 쓰지만 이후에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기반을 제공하는 이제 그런 그 지대한 그 공헌을 했다,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은 뇌파를 재는 장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아마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고 있으니까 fMRI라고 해서 뇌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장비인데, 이런 그 첨단 장비들을 이용해서 명상을 오래 하신 분들이 실제로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일반 사람들의 뇌와 어떻게 다른지,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그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명상의 효과를 밝힌 연구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대중적인 확산에도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뇌과학과 뇌과학의 명상 연구의 결과는 크게 보면은 뇌의 기능과 구조를 명상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명상은 순전히 정신적인 훈련, 정신적인 활동을 의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신적인 활동이 뇌라고 하는 하드웨어를 바꿀 수 있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거
대단히 엄청난 의미를 갖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명상이라는 정신활동을 이런저런 형식으로 그것이 집중 명상이 됐든 뭐 요즘 유행하는 마음챙김 명상이 됐든 자비 명상이 됐든 뭐 수식관을 하든 바디 스캔을 하든 이런 것들은 전부 정신활동입니다. 소프트웨어를 돌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소프트웨어를 돌리는 것이 물질적 토대인 뇌라는 하드웨어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상상을 못하느냐, 뇌를 그냥 단순히 기계로 보는 기계론적인 관점에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사실 인간이 몸과 마음을 보는 방식의 아주 근본적인 파라다임이 변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의 뇌는 단순히 기계라고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일종의 유기체, 고정된 부품들이 집합이 아니고 그 자체가 스스로 변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유기체적인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그런 관점이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이기도 합니다. 다만 아직 확실히 과학적으로 그렇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과연 이것이 치료라고 부를 수 있는 효과까지 가느냐 하는 것들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백한 것은 뭐냐? 만성질환이나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삶의 괴로움입니다. 불편해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삶의 질이 굉장히 나빠져요. 그 질병 자체의 증상을 완전히 없애거나 완전히 되돌릴 수 있다고까지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질병을 가지고 사는 삶이 감당해야 될 그 버거운 삶의 질의 저하라든가 웰빙의 저하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방지하면서 질병과 함께 살면서 훨씬 덜 괴롭게 살 수 있게 하는 데에는 분명한 효과가 있다고 제가 장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특별히 소개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영국의 사례인데요. 영국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영국 정부가 주도해서 그 370개의 학교를 시범 학교로 뽑아가지고 마음챙김, 마인드풀니스라고 부르는 과목을 시범 과목으로 금년 말까지 2년 동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아이들의 교육, 청소년의 교육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이제 믿게 된 거죠. 그 결과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금년 끝나봐야 알겠죠. 아마 분명히 과학적인 접근을 하니까 그 방법으로 아이들이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아이들이 그걸 즐겁게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이는지 교사들이 또 그것을 그 효과를 또 느끼는지 또 학부모들도 그런 행동 변화나 아이들 행동 변화나 이런 걸 통해서 이게 괜찮구나 하고 과목으로 받아들일 만하고 느끼는지 하는 그런 연구들을 할 겁니다. 아마 긍정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학교에 초중 고 대학에 마음챙김 즉 명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의 과목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이런 정도의 활동들이 그 서구 국가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명상이 이미 종교의 영역을 완전히 떠나서 우리들의 일상 영역에서 새로운 교육 파라다임의 소재로 충분히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그런 증거로 봐도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주변의 분들을 만나보면은, 명상을 뭐 이렇게 방법이 많어. 도대체 명상이 어떤 건 명상이고 어떤 건 명상이 아니야. 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혼란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불교 전통에서, 힌두교에서 불교로 이어지는 그런 전통에서 이 다양한 명상법들이 체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저는 그것과 좀 관련이 있으면서도 조금 독자적으로 과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소위 명상이라고 부르는 방법들을 크게 3가지 정도로 분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3가지 명상법의 첫 번째는 집중 명상입니다. 집중 명상은 말 그대로 대상을 하나를 정해서 그 대상에 명상을 하는 시간 동안 우리의 의식의 에너지라고 부르는 주의를 고정을 시키고 그것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명상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찰 명상이라고 부르는 전통적인 명상이 있습니다. 이 명상을 이제 마음챙김 명상이다. 이렇게도 부를 수 있는데 이 통찰 명상은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집중 명상과 달리
명상을 하는 동안에 주의의 대상이 하나로 고정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주의가 단순히 하나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의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인다는 그런 소위 그 메타주의라고 부르는데요. 메타 어텐션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그 기법이 들어가 있는 방법이다. 이제 이렇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비명상인데요. 이 자비명상은 앞에 집중이나 통찰 명상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 전통에서 자비명상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관계없이 자비명상은 집중이나 통찰 명상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제일 큰 차이가 뭐냐 그러면 자비명상은 명상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그 마음 명상하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 나 말고 다른 사람, 다른 존재가 함께 있으면서 상호작용하는 맥락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비명상은 일종의 소셜 메디테이션이다. 거기에 비하면은 집중이나 통찰은 그 마음속에 자기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하는 명상이에요. 그런 점에서 퍼스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명상법의 공통적인 분모를 모아봐라 그러면 그게 바로 마음챙김이라고 부르는 컨셉입니다. 마음챙김. 이거 이제 카바진이라는 분이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의 내적 경험에 대해서 비판단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마음챙김은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입니다. 근데 어떻게 주의를 기울이느냐?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기울인다.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내적 경험에 바깥이 아니라 나의 마음 자체를 들여다본다. 또 어떻게 주의를 기울이냐?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따지지 않고 그냥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수 있다. 알아차림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냥 심리학용어로는 그냥 자각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순수한 알아차림이다. 왜 순수하다고 그러느냐? 보통 우리가 넉넉고 주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받아들이는 정보들은 순수하게 알아차리지 않습니다. 그 정보를 해석할 때 이미 우리의 기존 지식 체계가 동원돼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각종 고정관념과 편견, 색안경 이런 것들로 얼룩져서 왜곡돼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리얼리티를 우리 마음이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알아차림은 오염된 알아차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마음 챙김은 결국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생각이나 느낌이나 몸의 느낌들 이런 것들을 그냥 그런 것이구나 하고 더 이상 옳다 그렇다 좋다 나쁘다 판단 평가하지 않고 그냥 알아차리려는 그런 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 관찰을 하는 것은 주의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판단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은 명상을 할 때의 태도. 그래서 특별한 방식의 주의 훈련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된 거죠. 이 전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이 바깥에서 자극이 들어오든 내면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그게 또 자극이 되어서 우리 마음은 자동적으로 연쇄 반응을 일으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뭐 명상을 하시는 분들의 그 조상들의 얘기뿐 아니라 현대 심리학에서도 생각이라는 것이 억누를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감정을 일으키고 또 감정이 다시 생각을 일으키고 그것이 또 감각을 일으키고 이렇게 감각과 감정과 생각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연쇄 반응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연쇄 반응을 스탑하는 방법으로다 알아차리고 그만 판단하지 않고 하는 그런 작업을 마음챙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마음챙김을 이해하기 위해서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경험하는 나와 알아차리는 나라는 것을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알아차리는 나가 작동을 하면은 마음챙김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알아차리는 나가 작동을 안 하면은 마음챙김을 못하고 있다. 마음을 놓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알아차리는 나는 뭐냐면 지금 보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시죠? 하고 스스로 물어보면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러면 나 이거 하고 있지? 지금 자세는 어떻죠? 나 이런 자세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기 전에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자세에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나타나고 감정이 나타나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 생각대로 살고 감정대로 살 뿐이지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군,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경험하고 있군. 아, 내가 지금 무릎팍이 아픈 상태군. 이런 식으로 아프고 특정 생각을 하고 특정 감정을 경험하는 것도 나지만 그런 경험하는 것을 보고 알아차리는 나도 있단 말이죠. 이 알아차리는 나는 우리 누구에게나 있는 어떤 실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우리 의식의 기능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런 기능으로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명상을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영갑 교수님 통해서 접하게 된 것은 아마 한 16년, 7년쯤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변화가 어떤 것이 있냐? 그럼 제가 뭐 엄청난 신비체험이나 엄청난 무슨 깨달음을 경험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돌이켜보면은 많은 것들을 새롭게 보게 됐어요. 대단히 많은 것들을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그 중에 제가 명상을 통해서 또 명상과 관련된 공부를 하면서 새롭게 보게 된 것들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은 첫 번째는 감정의 기능성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좋은 느낌은 좋아하고 싫은 느낌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좋은 느낌은 경험하고 싶고 싫은 느낌은 경험을 안 하고 싶어요. 빨리 줄이고 싶어요. 또 좋은 느낌뿐 아니라 좋은 느낌과 관련된 것들도 우리는 좋아하고 나쁜 느낌뿐 아니라 싫은 느낌과 관련된 것들도 싫어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거, 우울, 분노, 슬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은 이게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우리가 부정적으로 느끼는 감정도 얼마든지 좋은 점이 있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느끼는 감정도 얼마든지 해로울 수가 있다는 것을 명상을 공부를 하면서 조금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 또 생각이 얼마나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얼마나 쉽게 왜곡되느냐 하는 것들도 제가 명상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깨달은 작은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존재의 절대적인 평등성, 모든 존재는 절대적으로 그 자체로 온전하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동안 너무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서 키가 170이야, 그럼 작어, 그럼 나쁘네. 이런 식의 사고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우월하다, 열등하다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 자신과 세상을 보던 것이 많이 바뀌고, 그리고 저도 기분 좋게 생각하는 거는 마음이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아요. 제가 과학하는 사람이라 좀 냉정하게 따지는 게 세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좀 따뜻한 마음이 되고 또 생활 습관도 많이 건강하게 바뀌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제가 사는 삶의 의미, 또 삶을 내가 꾸려나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이 저의 웰빙을 좀 좋게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명상은 우리가 삶을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명상에만 하지 마시라. 잘못하면 명상 중독도 있을 수 있고 명상이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다. 특히나 많은 분들이 명상을 생각을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명상은 제대로 된 생각을 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 깊이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명상법일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